KR 배구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강의 모습을 되찾은 도로공사는 현재 가장 유력한 챔피언 결정전 티켓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기업은행에게 충격적인 리버스 스윕을 당한 현대건설은 순위상 2위에 올라 있지만 5위 GS칼텍스와의 승점 차가 고작 9점에 불과해 본배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위 현대건설, 3위 흥국생명, 4위 기업은행, 5위 GS칼텍스까지의 승점 차이가 모두 3경기 이내에 몰려 있습니다. 즉, 어느 한 팀이 탄력을 받아 연승을 달린다면 충분히 본배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만큼 중상위권 경쟁은 그야말로 혼전양상입니다. 반면 6위 페퍼저축은행과 7위 정관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승점 차이도 이미 크게 벌어졌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경기력 자체입니다. 한 경기 이기는 것조차 버거워 보일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무능한 V리그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3명의 감독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장소연 감독이 페퍼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의 장소연 감독은 선수들을 성장시킬 능력도, 팀을 이끌어 갈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동안 페퍼에서 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프런트와 코치진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발전 없는 경기력을 반복하는 팀은 솔직히 말해 한국 여자배구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슈퍼챗, 댓글, 하이퍼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배구 팬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장소연 감독은 페퍼에서 7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더 세분화하면 20가지도 넘게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최대한 핵심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라는 단어는 한두 번의 잘못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장소연 감독에게는 실수라는 말보다 실력 미달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2024에서 25 시즌 조트린지 감독이 사퇴하고 한국 여자배구의 레전드 미들블로커 출신인 장소연 감독이 부임했을 당시 저 역시 페퍼가 잘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남자 배구에서 실패를 반복하던 이른바 고인물 감독들 대신 새로운 여성 감독이 성공해서 신선한 흐름을 만들어주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선수 시절의 풍부한 경험과 해설을 통해 다져진 시야를 바탕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장소연 감독은 첫 시즌부터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고 결국 2시즌 연속 최하위가 유력한 2기의 감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소연 감독이 보여준 7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장소연 감독의 첫 번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습 능력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학습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장소연 감독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선수 기용, 선발 라인업, 외국인 선수와 아시아 쿼터 선택, 신인 드래프트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선택지를 손에 쥐고 있었음에도 결과는 늘 뒤처진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 전술의 다양성, 교체 타이밍, 작전 타임에서의 메시지처럼 시간과 고민을 들여 만들어야 할 영역에서도 단 한 번의 성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는 건 어느 분야에서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감독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장소연 감독의 두 번째 문제는 선수를 보는 눈입니다. 이는 감독이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떤 선수가 팀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선수가 팀의 해가 되는지 그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시즌 1픽으로 지명한 외국인 선수는 당시 아무도 뽑지 않을 거라 예상했던 자비치였습니다. 다른 감독들의 블러핑에 속아 선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은 셈이 된 이 에피소드는 이미 널리 알려졌죠.
그 순간부터 장소연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은 부정적인 의미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자비치는 지난 시즌 유일하게 중도하차한 외국인 선수로 최악의 용병이라는 오명을 안고 팀을 떠났습니다. 1순위 아시아 쿼터로 뽑은 장이 역시 특별한 활약은커녕 기량 성장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한 오선우는 시즌 내내 코트에 얼굴조차 비추지 못한 채 단 한 시즌 만에 방출됐습니다. 어느 하나 성공적인 선택이라 부를 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나아질 거라 기대했던 팬들의 바람과 달리 이번 시즌 역시 대부분의 선택이 어긋났습니다. 1순위로 지명한 외국인 선수 조이는 시즌 초반 부상으로 이탈하며 1라운드 대부분을 국내 선수들로 버텨야 했고 현재 복구했지만 1순위다운 존재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범실을 반복하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선택한 GS 출신 와일러 역시 부상으로 사실상 시즌을 날려버렸고 이후 교체된 시마무라도 1라운드 초반 반짝 활약 이후 상대 팀들의 대응이 시작되자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블로킹에서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아쉬움이 큽니다. 하예지, 최은영처럼 팀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키 180cm의 무명 미들 김서영을 덜컥 지명했습니다. 그것도 세화여고 감독 출신인 이용희 코치의 조언을 그대로 따른 선택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픽은 팀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FA 영입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봉 8천만 원 수준의 저연봉이지만 활용 가치가 높았던 이다림을 현대건설로 보내고 연봉 3억 5천만 원의 고연봉 선수 고혜림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고혜림은 거의 활용되지 못했고 이 거래는 결과적으로 이다림을 데려간 현대건설만 웃게 만든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 신인으로 선발한 리베로 정솔민을 기용하며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이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시즌을 종합해 평가해보면 장소연 감독의 선수 보는 눈은 정말 최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집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선수를 평가할 때는 현재 기량, 장단점, 부상 이력, 향후 성장 가능성, 그리고 팀 전력에서 어떤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소연 감독은 이런 큰 그림은커녕 본인이 선수 시절 잘 알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눈여겨봤던 선수 위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방식이니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연 감독의 세 번째 문제는 선수 기용입니다. 이 역시 선수를 보는 눈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팀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감독의 주관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배구의 전력 분석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일반 시청자들조차 공격 성공률이나 리시브 효율 같은 지표를 보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장소연 감독은 이런 데이터들을 거의 무시한 채 본인의 감에 의존해 선수들을 기용합니다. 지난 시즌 페퍼는 한 라운드당 6경기 중 대부분 1승이나 2승에 그쳤습니다. 최종 성적은 11승 25패였고 1라운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기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선발은 박정아와 이한비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선수가 매 경기 리시브 효율 0에서 20%를 오가는 말 그대로 참담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페퍼 경기를 꾸준히 지켜본 팬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경기 양상은 시작부터 핸디캡 매치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올 시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페퍼의 경기는 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박정아, 이한비, 박은서 쪽에서 리시브가 무너지며 시작부터 어려운 오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공격에서는 확률이 계속 깎여나가고 어렵게 리시브가 연결된다 해도 기다리고 있는 건 토스 범실이 잦은 박사랑 세터입니다. 페퍼의 공격이 막히는 순간 상대 팀 공격수들은 하해진 같은 블로커를 마주하며 너무도 쉽게 득점을 올립니다. 여기에 매 경기 반복되는 서브 범실로 스스로 점수를 헌납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엉망인 연결과 수비로 자멸합니다. 페퍼는 상대가 잘해서 이기는 팀이라기보다 늘 스스로 무너지는 경기를 반복하는 팀입니다. 이는 코트 위 6명 선수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누적돼 나타나는 결과인데
장소연 감독은 이를 방치한 채 사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자신만의 배구색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한 장면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4라운드 흥국생명과의 경기입니다. 이날 하혜진은 풀타임 출전했지만 득점 3점, 블로킹 1개에 그쳤습니다. 이런 경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혜진은 사실상 원터처블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점은 이런 플레이가 매 경기 나오는데도 장소연 감독이 하혜진에게 단 한 번의 지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면을 보시죠. 흥국생명전 2세트, 스코어 21대 22로 팽팽한 상황에서 레베카의 하이볼 오픈 공격 장면입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당연히 블로킹을 떠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혜진은 마치 허공을 가르는 공을 구경하듯 블록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스파이크를 맞기엔 자신의 손이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걸까요? 심지어 표정에는 웃음까지 보입니다. 페퍼 경기를 꾸준히 본 팬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하혜진은 매 경기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럼에도 교체는커녕 어떤 지적도 없다는 건 이기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36경기를 치렀다면 다음 시즌에는 분명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페퍼는 여전히 지난 시즌과 똑같은 배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박정아, 박사랑, 하혜진, 이한비처럼 오랜 기간 페퍼의 주전으로 군림해 온 선수들을 전혀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선수 교체에 대한 미숙함입니다. 장소연 감독은 경기에서 상대에게 밀릴 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례 중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라운드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리시브는 안정적으로 올라왔고 오픈 토스 역시 깔끔하게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박정아의 범실로 끝났습니다. 이날 박정아의 공격 성공률은 20% 수준에 머물렀고 경기 내내 대부분의 공격이 힘없는 푸시나 연타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리시브 유효율은 10%에 불과해 서브만 들어오면 리시브가 흔들리며 공격 전개 자체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요? 공격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이라면 박정아를 이한비로 교체하거나 후이라면 정민이나 전아리로 바꿨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장소연 감독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체된 선수는 박정아가 아니라 세터 이원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교체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GS 칼텍스와의 2라운드 경기, 스코어는 14대 11. 페퍼가 3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승부수를 던질 교체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점수 차가 5점 이내, 아직 가시권에 있을 때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장소연 감독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3점 차였던 경기가 8점 차로 벌어진 스코어 22대 14가 된 시점에서야 세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이미 추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말 그대로 짬처리 교체에 불과했습니다. 주가가 다 떨어진 뒤에 매도하는 주식 초보 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소연 감독은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리시브 불안, 미들 블로커들의 블로킹 부재 같은 문제를 항상 세터 탓으로 돌립니다. 더 큰 문제는 세터들에게조차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박사랑에게는 무한에 가까운 기회와 관용을 주면서 이원정이나 박수빈에게는 냉정하고 일방적인 교체 아웃과 지시를 내립니다. 이러니 선수 차별, 이른바 성골 논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소현 감독은 선수 교체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편애하는 선수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고 비선호하는 선수에게는 극히 제한된 기회만을 부여합니다. 페퍼가 시즌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라운드의 미들 블로커 조합은 임준희 심화연 조합이었고 지난해 반짝 반등했을 때도 하혜진 대신 다른 미들이 투입됐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연 감독의 원픽은 여전히 하혜진, 박정아, 박사랑 등 페퍼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멤버들에게 고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체 판단은 항상 늦어지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길고 깊은 연패에 빠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작전 타이밍입니다. 좋은 감독들은 흐름을 매우 예민하게 읽습니다. 지금 이기고 있지만 곧 따라잡힐 흐름인지, 지고 있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경기인지,
아니면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경기인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장소연 감독의 작전 타임은 언제나 그 흐름과 어긋나 있습니다. 작전 타이밍이 지나치게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코어 5대4, 한 점 차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흐름을 극도로 예민하게 읽어야 하고 밀리는 기색이 보이는 순간 즉시 작전 타임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 3점, 많아도 4점 차가 벌어지기 전에 끊어줘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장소연 감독은 언제 작전 타임을 쓸까요? 함께 보시죠. 1점 차였던 경기가 어느새 5점 차가 된 뒤에야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시브 붕괴, 연이은 범실 등 수많은 문제가 연속으로 터졌지만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에야 뒤늦게 작전 타임을 가져가니 타이밍은 늦고 따라갈 힘은 이미 빠져버린 상태가 됩니다. 장소연 감독의 6번째 문제는 디렉션의 내용입니다. 장소연 감독의 디렉션은 솔직히 말해 너무 단순합니다. 배구를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피상적인 이른바 눈치형 디렉션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천천히요. 천천히요. 다시 해요. 결국 같이 가다가 범실이 나오잖아요. 그런 범실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아쉽잖아. 그런 거 좀 조심하고. 충분하니까 사이드로 공 돌려서 같이 붙어봐야 돼요. 네. 다시요. 다시. 네. 어떠신가요? 배구를 잘 모르는 분들도 무슨 말인지 대략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지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 정도 이야기만 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전 타임 직전에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과 IBK 기업은행의 경기입니다. 남은서 선수의 서브 득점이 나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첫 서브 득점이었죠. 이 서브는 명확하게 박은서 선수를 노린 서브였습니다. 이후 다시 남은서의 서브가 들어오고 박은서의 리시브가 무너집니다. 이어진 토스는 네트에 가까웠고 조이는 공격 범실로 마무리합니다. 이 실점들 모두 페퍼의 범실로 나온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디렉션이 나와야 할까요? 급하지 말자, 사이드 아웃하자. 이런 AI처럼 뻔한 말들이 과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좋은 감독이라면 경기 전 전력 분석 회의에서 이미 답을 준비해 둡니다. 남은서가 원포인트 서버로 나올 경우 확률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궤적으로 서브를 넣는지, 그에 따라 리시버는 어떤 거리와 각도로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조이가 공격 범실을 냈다면 세터에게는 공격수가 선호하는 타점과 거리로 토스를 조정하라는 디렉션이, 공격수에게는 볼이 거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손을 보고 쳐내라든지 비어있는 코스를 보고 팁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장소연 감독의 디렉션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좋아, 사이드아웃 같은 속이 텅 빈 말들만 반복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발언도 이미 지나간 상황을 설명하는 수준, 말 그대로 사후 해설에 그칩니다. 이전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디렉션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연 감독의 디렉션은 우리가 이래서 안 됐다는 과거 이야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선수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래서 지금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이 미래에 대한 확신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니 선수들 역시 경기가 흘러가는 대로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듯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장소연 감독에게 꼭 짚고 싶은 7번째 문제는 현실 인식 능력입니다. 아마 장소연 감독 본인도 스스로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을 겁니다. 최근 성적은 1승 12패. 팬들은 벌써 2차례나 트럭 시위를 하며 경기력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쪽은 팬들뿐이고 장소연 감독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매 경기 전후로 진행되는 인터뷰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12패를 당하는 동안 장소연 감독은 거의 같은 말만 반복해왔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져 패한 경기에서는 늘 박정아와 대화를 자주 하고 있다는 마치 심리 상담사 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기에 지면 선수들이 약했다, 극복해야 한다 같은 형식적인 멘트만 되풀이합니다. 여러 인터뷰를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시즌 내내 인터뷰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기업은행전 경기 후 인터뷰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다. 2세트에서는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승리의 흐름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결국 승부처에서의 싸움이다. 중요한 상황에서 흐름이 끊겼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